안녕하세요. 공중보건학 이영주입니다. 오늘 드디어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저랑 같이 공중보건학 이론 기본서 가지고 이론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애쓰셨는데 이 기본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미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확인한다라는 의미로 문제풀이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이론을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문제풀이로 요약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공부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이론 공부를 탄탄히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의미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할까요? 자, 교재를 펴시고요.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중보건의 2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슬로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 정의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아닌 것은 윈슬로우가 얘기한 공중보건학의 정의에서 주체가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 노력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바로 예방접종은 아니죠. 감염병 관리 맞죠. 그 다음에 개인위생보건교육도 맞죠. 환경위생관리도 맞고요. 그거 이외에도 어떤 예방적인 치료, 질병 예방과 예방적인 치료를 위한 의학적, 간호학적 노력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뭘까요? 틀린 거로 고르는 문제니까 예방접종이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한 정의를 내린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아닌 것은 일단은 맞는 것을 좀 볼게요. 감염병 관리, 그다음에 환경위생 관리, 개인위생 보건 교육 다 맞고요. 그거 이외에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도, 그러니까 예방적 치료도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목적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로 목적은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그 다음에 효율 증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조직적인 노력으로 감염병 관리도 하고 개인위생 보건교육도 하고 환경위생 관리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건강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윈슬로우의 정의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또 나왔네요. 윈슬로우가 정의한 공중보건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자, 얘기했죠. 질병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과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답은 3번이겠죠. 네. 자, 앤더슨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의 3대 접근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도 많이 나왔었던 문제, 이 내용도 기출문제 많이 나왔었던 문제인데 답은 봉사와 법규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바로 서비스 행정이고요.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중보건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국가가 개입해서 정책적인,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법규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통제행정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공중보건의 3대 접근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뛰어나고 파급 효과가 가장 좋고 교육의 결과가 제일 좋은 게 바로 교육적인 측면이죠. 교육은 그러니까 조장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봉사, 법규, 교육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방의학의 전략이라는 책에서 고위험 예방 전략과, 자, 키포인트, 고위험 예방 전략과 인구 집단 예방 전략을 소개한 사람은 정답은 바로 제프리 로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예방의학 전략에서 고위험 예방 전략, 즉 선별 검사와
그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검사. 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소수의 고위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또는 가족력이라든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인구 집단 전체에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얘기한 사람이 바로 로즈 제프리, 제프리 로즈라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프리드는 건강 영양 피라미드에서 인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단계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프리드는 제프리 로즈의 그 공중보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중보건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입, 정책적인 개입이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쨌든 정답은 답이 뭘까? 임상적 개입, 사회 경제적 요인, 상담 및 교육, 건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중에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리든이 얘기한 건강 영양 피라미드를 보면은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요인.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환경을 조성하는 거.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기간 지속되는 예방대책이에요. 장기간 지속되는 예방대책. 그 다음에 임상적 개입. 그 다음에 상담이나 교육. 피라미드 위로 갈수록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사회가 개입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이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한 사람이 바로 프리든입니다.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6번. 프리든은 건강 영양 피라미드 5단계 중에서 개인의 노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최고에 있는 게 바로 뭔가요? 이 위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노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상담 및 교육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위생학의 유래가 된 하이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공중보건의 역사를 우리 쭉 제일 첫 챕터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아주 고대 시대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업적을 많이 세운 학자가 바로 히포크라테스하고 이제 갈레누스인데, 갈레누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하이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공중위생학 시초, 거의 시족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갈레누스. 하이진이라는 말은 지금도 임상에서 위생이란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번.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과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 맞죠? 암,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성인병 문제. 네, 이것도 맞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보건정보망 구축 문제, 이것도 맞고요. 4번에 보시면 국가와 공공기관, 가계부문의 부채 문제와 재정 건전성 문제. 이거는 공중보건 과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과제랑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9번은 다음 중 국제 질병 분류를 나타내는 것은 인데, 정답은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디지즈. 그래서 국제 질병 분류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SNOMED는 설계된 임상 용어 체계라는 의미고, UMLS는 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에서 통합 의학 언어 시스템. 요거는 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겠죠. 통합 의학 용어 시스템. 또는 언어라고 해도 맞아요. 의학 언어 시스템이고요. DRG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포괄수과제라는 얘기입니다.
포괄수가제. 다이아그노스틱 뮬레이티드 그룹 해서 우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우리나라는 지금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거는 진단명에 따라서 수가가 이미 정해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택한 우리나라 보험 체계, 건강보험 체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RG는 포괄수가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공중보건사 중 다음에서 말하는 시기는, 자, 일단 공중보건사를 간단히 여러분들 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대부터 그다음에 중세, 고대기라고 할까요? 고대기, 중세기. 중세기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암흑기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근세기라고 해요. 근세기는 부르는 말이 되게 많아요. 요람기라고도 하고, 또 태동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르네상스 시절이죠. 르네상스.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이라고 부르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세기는. 그 다음에 바로 황립기라고 얘기를 해요. 황립기. 황립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근대기라고도 하죠. 근대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발전기라고 해요. 발전기는 다른 말로 현대기를 발전기라고 하는 거죠. 현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데, 이제 고대기 때는 신벌설이나 우주설, 그래서 의학이 공중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게 어떤 신의 영향으로 악령이 씌어서 병이 걸린다, 또는 우주의 별자리에 따라서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좀 허무맹랑한 좀 지식이 없는 그런 의학의 발달이 없던 시대였고요. 당연히 의학의 발달이 없으니까 공중보건의 발달도 없었겠죠. 중세기 암흑기에서는 커다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이라든가 아니면 십자군 원정이라든가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어떻게 될까?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패스트가 굉장히 창궐하고, 그거 이외에 콜레라도 많이 창궐하고 이러면서 검역법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검역소가 최초의 마르세유, 프랑스 마르세유, 네, 생기고, 그 다음에 이때 40일 동안 어떤 교통을 차단하기도 하고 14일 동안 사람들 격리하기도 하는 그런 검역에 대한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은 검역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벌써 이미 검역법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근세기가 가장 이때를 우리가 뭐 왜 요람기, 태동기라고 하냐면 공중보건학 사상에서 봤을 때 공중보건학이 싹튼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학자들도 나오고 공중보건학이 굉장히 집대성이 되면서 체드위기라든가 뭐 열병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산업보건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질병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산업의학의 아버지 라마찌니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근세기가 가장 공중보건이 굉장히 싹튼 시기였죠. 그러다 황립기에는 말 그대로 공중보건이 완전히 확립이 된 시기죠. 근대기. 그래서 이때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생물 병인논기, 이런 얘기를 해요. 미생물 병인논기. 현미경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요. 미생물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옛날에 얘기했던, 고대기에 얘기했던 장기설의 허구를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장기설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다, 콜레라를 설명을 할 때 어떤 접촉에 의해서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라는 걸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공중보건에 대한 근세기에 만약에 싹이 텄다면 이때는 황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전기는 이제 현대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공중보건과 관련된 국제회의라든가 국제기구들이 생긴 그런 시기다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공중보건사 중 다음에서 말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대부분의 위생문제나 보건사업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취급되었다. 흑사병으로 불리는 패스트가 대유행하여 환자를 도시에 추방, 격리, 교통차단 조치를 하였으며, 여기 바로 나왔네요. 제가 얘기한 거. 프랑스 마르세유의 검역법에 의해 최초로 검역소를 설치하였다. 이게 바로 1383년의 일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이게 바로 언젠가요? 바로 중세기다,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중세기가 답입니다. 11번 볼게요. 다음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WHO 창설은 언제 됐을까요? 1948년이죠. 1948년에 WHO가 6개,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눠서 창설을 했고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우의 결핵균 발견.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황립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인데 1882년입니다. 82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베니스와 마르세유의 검역법을 제정 아까 얘기했죠. 1383년에 바로 중세기 암흑기의 일인 거고요. 존 그라운트의 사망표에 관한 저서 출간. 이거는 1662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를 나열을 하시면 시대순으로 나열하시면 디귿, 리을, 니은, 기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842년 영국 노동인구의 위생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공중보건 활동과 보건행정 조직의 중요성을 알린 사람은 정답은 바로 체드윅이죠. 체드윅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근세기 중에 이제 여명기라는 말을 뺐네요. 여명기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태동기, 요람기, 근세기, 여명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게 열병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열병 보고서. 이 사람은 위생 공중위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공중위생학의 아주 선구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의 영향으로 바로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초의 공중보건법의 제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체드윅이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체드윅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레베누크는 이 사람은 여명기예요. 이 사람도 여명기인데 바로 200배 확대 현미경을 만들어서 미생물 존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요. 레베누크는 그 여명기의 사람으로서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존 그랜트라는 사람은 근대 통계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죠. 네, 근대 통계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존 스노우는 아까 이 세 사람은 다 여명기네요. 여명기고, 네. 존 스노우는 황립기예요. 황립기. 콜레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장기설의 허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장기설의 허구. 영국의 존 스노우도 굉장히 업적이 많은데 콜레라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깊게 한 사람이고 장기설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고대부터 내려왔던 이론이에요. 갈레누스나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은 공기 오염으로만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콜레라는 뭔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수인성 감염병이죠. 그래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이 사람이 밝혀낸 게 어떤 지역에 한 우물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콜레라가 발병했다라는 걸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기설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수인성 감염병의 그 감염 경로를 얘기를 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존 스노우죠. 그래서 이 학자만 황립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류 최초의 보건법전이 기록된 시기는 최초의 보건법전이 생긴 거는 이미 고대의 구약 성서의 레위기에 그 보건법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고대기 1번이고요. 다음 중 검역제도의 기원이 된 감염병은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 마르세유에 1383년에
최초의 검역소가 생기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로 인해서 그 유럽 지역의 4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포감을 느끼면서 패스트로 인해서 검역소를 마련하고 40일 동안 폐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검역제도의 기원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질병은 바로 패스트입니다. 쥐가 매개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네. 15번입니다. 공중보건학의 역사상, 공중보건학적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는 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싹튼 시기는 여명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확립된 시기는 바로 근대기인 확립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여명기 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때 굉장히 그 어떤 도시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여러 학자들이 나오기도 했죠. 정답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 문예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죠. 바로 3번입니다. 산업혁명 시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16번. 1948년 영국의 퍼블릭 헬스 액트 제정에 영향을 준 사람은 이에요. 자, 1848년에 퍼블릭 헬스 액트라고 하는 게 최초의 공중보건법이에요. 최초의 공중보건법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열병보고서에 그 작성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체드윅이죠. 체드윅입니다. J.P. 프랭크라는 사람은 바로 의사경찰체계 라는 저수를 했고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최초의 공의제도를 얘기를 했어요. 공의. 우리 지금도 공중보건이라는 게 있죠. 공중보건이 있는데 공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공중보건학에 국가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피력한 사람이 바로 J.P. 프랭크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역시 언제냐면은 굉장히 공중보건학이 싹이 튼 시기인 여명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18번 공중보건의 발달사 중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제너의 종두법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1798년에 1798년이네요. 98년에 해당이 되고 우리 이거를 이제 또 여명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라운트 아까 근대 통계학의 시초를 마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명기이면서 바로 1662년에 해당되죠. 1662년 이것도 여명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베노크라고 하는 현미경 200배로 크게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이제 미생물을 관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1683년입니다. 1683년 이것도 여명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카스토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염과 전염병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1546년입니다. 1546년. 이것도 여명기입니다. 같은 여명기이긴 하지만 우리 공중보건학의 역사사상 가장 길었던 시기가 바로 여명기, 즉 근대기입니다. 근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렬을 했을 때 가장 빠른 거는 언제일까요? 바로 프라카스토로의 전염과 전염병에 관한 연구가 가장 빠르겠죠.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공중보건학의 발전 과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예요. 라마찌니의 직업병에 대한 저서가 출간되어 산업 보건 기초를 마련하고 제너의 우두 종두법 개발. 이것도 근세기고 여명기 근세기고 제너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명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들 라마찌니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의학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고요. 굉장히 여명기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보기는 공중보건학의 발달사이다.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시겠죠? 자, 히포크라테스는 체액설, 장액설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체액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죠. 또 장기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의학 발전이 거의 없었던 고대기
사람이고요. 최초로 검역소 설치한 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를 했죠. 1383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 네, 고대기죠. 중세기죠. 죄송합니다. 네. 패스트 때문에 설치를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생긴 거는 바로 여명기 1798년입니다. 1798년. 예, 여명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두법도, 제너럴 종두법도 1848년. 여명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명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가 생긴 거는 1883년에 황립기예요. 1883년에 황립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례대로 나열을 하면은 바로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미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연도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시대적인 중요한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든가 에피소드를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21번 볼게요.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고 위생개혁을 주장한 사회의학의 창시자는 누굴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꼭 새겨두세요. 사회의학의 창시자는 바로 비르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건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에 정치적인 문제도 개입이 돼야 된다. 어떤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도 설명을 했고 사회의학의 창시자로 아주 네, 추앙받는 학자이죠. 그래서 답은 비르효. 22번 볼게요. 세계 최초로 중앙에 보건부가 설치된 국가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인데 누구의 영향으로? 바로 체드윅의 영향으로 공중보건법이 생기면서 바로 공중보건국도 생기고 지방보건국도 생기고 그러면서 1919년에 보건부가 생기는데 이게 1919년의 일이에요. 바로 나라는 어디인가요? 바로 영국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공중보건학의 발전 단계 중 여명기의 업적으로 연결된 것은 이에요. 자, 이것도 또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건데 공중보건국 설치는 1848년이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법 제정도 1848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공중보건국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종두법 개발은 아까 1798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건부 설치는 이제 1919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답은 1번이고요. 산업의학의 근대적인 학문의 기초를 마련하고 직업병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를 수립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출판한 학자는 예, 아까 산업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라마춘이겠죠.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5번 영국 통계국에서 인구 동태 등록제를 확립한 인물은 이에요. 아까 근대 통계학의 어떤 체계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그라운트라면은 영국 통계국에서 인구 동태에 글을 이어서 인구 동태 등록제를 확립한 사람은 바로 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로 인구 동태 등록제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파르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 그라운트는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이 1962년도에 이제 사망표에 관한 자연적 정치적 재관찰이라는 저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라는 사람은 황립기의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설 허구를 주장을 했고 감염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존 스노우고요. 피넬이라는 사람은 정신보건하고 기본서 이론 공부할 땐 저랑 얘기했지만 정신보건의 1차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피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굉장히 커다란 일이 어떤 그 업적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정신질환이 어떤 뭐 악령이 씌어서 또는 신에게 벌을 받아서 생겼다라고 좀 허무맹랑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족쇄를 채워놨었는데 그런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의 환자들 족쇄를 다 풀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명기의 사람이고요. 정신보건 1차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명기의 사람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26번. 다음 글에 해당하는 보고서는 이에요. 현대적 보건소의 구상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계화와 지역화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단어예요. 현대적 보건소의 구상을 설명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계화.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계화. 네. 와 지역화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게 바로 도슨 보고서예요. 도슨 보고서. 답은 1번으로 하시고요. 라론드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74년에 캐나다의 라론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보건후생국 장관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건강의 결정적 요인이 어떤 개인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바른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국민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보고서를 그런 의미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올바른 생활 양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 이름입니다. 라론드 보고서고요. 콜레라 보고서는 얘기했죠. 존 스노우, 그렇죠? 바로 뭔가요? 황립기였죠? 네, 황립기의 존 스노우가 얘기한 콜레라 어떤 역학조사 보고서다. 콜레라가 어떻게 발생하고 전파 과정이 어떻고 이런 걸 상세하게 기술을 한 보고서이고요. 열병 보고서 이거 아시죠? 이거는 체드윅이고 역시 여명기죠. 그래서 런던 지역에 열병이 생기는 열이 나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한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은 또 너무 중요한 게 최초의 공중보건법 제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들의 손 씻기를 통해 산용열 예방 이게 기여한 헝가리예요. 헝가리. 두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 중에 손 씻기를 통해서 산용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만 후에 6주에서 8주간을 우리가 산욕기라고 하는데 그 산욕기 때 감염으로 인해서 열이 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산용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지금도 현대에도 얘기를 하지만 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 어떤 의사들의 손 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오염된 기구를 통해 조작하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그 조작하는 기구들을 통해서 산모들이 많이 감염돼서 열이 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 손 씻기를 강조한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런데 헝가리 출생의 젬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헝가리 출신을 물어봤으니까 홈스라는 사람도 바로 손 씻기를 강조했어요. 이 사람도 손 씻기를 강조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딱 이름이 미국 사람 같죠. 그래서 홈스는 미국 사람입니다. 헝가리 사람 물어보면 젬멜 바이스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28번 볼게요. 고려시대 의료제도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뭔가요? 활인서죠. 활인서는 조선시대죠. 활인서는 조선시대.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활인서로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제위보, 상약국, 대비원은 다 고려시대의 의료기관이 맞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고려시대 의료제도로 잘못 설명한 것은이에요. 고려시대 대비원의 약재 조달. 네. 일단 이거 놔두시고 상약국 왕실 의료 담당 맞고요. 해민국 서민 의료 담당, 제위보 빈민 행여자의 구호와 질병 치료인데 대비원의 약재 조달이 아니라 우리 교재 보시면 나와 있지만 빈민이나 행여자의 의료 사업, 구제 사업을 했던 곳이 바로 대비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약재 조달이 아니라 구제 사업, 행여자의 의료 사업이나 구제 사업을 했던 기관이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과 질병 보도록 할게요. 네, 30번 볼게요. 굉장히 기네요. 문제가 30번.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다 사회적 안녕 개념의 건강을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안녕 개념이 더 중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볼게요.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이다. 요거는 맞죠? 네. 사회적 안녕, 여러분들 이 사회적 안녕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활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안녕 개념은 다른 말로 생활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에서 얘기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 사회 구성원이 각자 잘 적응을 하고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강조했던 게 중요한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 안녕 개념이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지역사회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서가 틀렸죠. 자, 여러분들 사회 안녕 개념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곳에서 그런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각자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기본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노력들이 바로 사회 안녕 개념이기 때문에 요건 지금 요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도가 잘 돼 있고 사회복지제도가 다 잘 돼 있다고 해서 꼭 안녕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녕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렸네요. 일단 나머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신체상 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 네, 요거 맞는 말이죠. 사회적 안녕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건강 개념을 구별해주는 척도가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사회에 잘 적응함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 잘 적응을 하면서 구성원들과 자기 소임을 잘하면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 안녕 개념이기 때문에 꼭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지금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볼게요. 건강과 불건강 연속선상 개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이에요. 자, 여러분들 건강과 불건강 연속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속선 안에 건강과 불건강이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최악의 건강 상태도 같은 연속선상에 존재를 하고요. 아주 건강한 상태도 그 연속선상 안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내용은 요거죠. 최고의 건강에서 죽음 직전 최저 건강에까지 연속선상에서 변화하는 것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자,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에서 공중보건의 목적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로 틀린 것은 이에요. 첫 번째, 환경위생과 감염병 관리. 이거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풀었죠. 맞았죠.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이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질병의 조기 진단과 임상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 이거는 지금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어디가 틀렸을까요? 바로 임상 치료라는 말이 틀렸어요. 우리 공중보건에서는 치료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항상 예방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고 치료라는 말이 나온다면 임상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예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방치료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임상치료라는 건 틀리죠. 그래서 예방을 굉장히 주 목적으로 하는 게 공중보건의 의미이기 때문에 임상치료라고 해서 이건 지금 틀린 말이죠. 그렇죠? 질병을 조기 진단해야 되고 질병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공중보건의 아주 화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죠. 4번도 읽어볼까요? 건강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의 개발.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3번 볼게요. 자, 일생 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나타내는 보건지표는 우리가 이제 기대여명과 기대여명 평균 수명이 거의 같은 말이고요. 건강 수명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서 알아 누우면서 삶을 영위하는 거는 빼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기간만 포함을 시키는 게 건강 수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기대여명 평균 수명이라는 건 뭐냐면 영세 출생아가 예상된 향후 생존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기대되는 생존 연수를 우리가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영아가 몇 살까지 사느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기대여명 평균 수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HRQOL은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해서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우리 건강해야지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HR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34번. 1차 보건 의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골라내셔야 돼요. 효율성이 지금 틀린 말이에요. 1차 보건 의료는
일단 굉장히 보편적이고 기본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주민에게.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멀면 안 돼요. 그리고 비용 효과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효율성 또는 효과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1차 보건의료의 특성에서는 옳지 않은 거다라고 잡아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35번 보도록 할게요.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자,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을 묻는 거예요. 협의의 좁은 의미의 건강증진은 적당한 운동, 영양,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요거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 볼까요?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 건강교육, 건강보호, 질병 예방을 통한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거다. 지금 다운이랑 오타와가 지금 바뀌었어요. 오타와 헌장에선 건강증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한 관리를 증가시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게 바로 오타와 헌장의 얘기고요. 건강교육, 건강보호, 질병 예방 등을 통한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는 다우니 등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번하고 4번하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의의 건강증진은 비병원 성기의 1차적 예방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1차적 비병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병원 성기의 1차적 예방수단을 강구하는 거는 광의 넓은 의미가 아니라 뭘까요? 협의의 얘기겠죠. 그래서 틀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광의의 의미는 뭘까요? 광의의 건강 증진은 어떤 개인의 생활 습관뿐 아니라 개선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적 어떤 변화, 어떤 사회적 여건의 개선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건강 증진은 개인의 어떤 노력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거 또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 여건의 개선이라고 할까요? 개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의미라서 이게 바로 광의의 건강증진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6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활동을 전개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 취약 집단을 최우선순위에 둔다. 일단 조금 말이 이상해요. 놔둘게요. 모든 답에서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흑백 논리에 입각한 것들은 보통 답이 아닌 경우가 많죠. 최우선순위에 둔다.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일단 놔두시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절주 운동을 강화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건강장애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교육 활동을 강화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지금 2번인데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HP 2020 아실 거예요. 2015년도에 발표한 HP 2020에서 얘기를 한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사업 분야가 모성건강, 영유아 건강, 노인 건강,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 증진, 군인 건강 증진, 학교 보건, 다문화 가족 건강, 취약 가정 방문 건강, 장애인 건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굉장히 광의의 폭넓은 의미예요. 건강증진 사업이. 그래서 비단 꼭 건강 취약 집단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의 여러 가지 보건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그 HP 2020에서 제정한 건강증진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이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